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8강이고요. 이제 불교의 유입과 변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불교라고 하는 거 전에 계속 배웠어요. 우리 인도사 할 때 주구장창 했었잖아, 그치? 상자부 불교는 뭐 마우리하고, 뭐 대승 불교는 뭐 굿이 아니고, 또 나온 게 뭐 힌두교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오늘 또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불교가 각각의 국가에 어떠한 사례로서 적용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불교의 성립. 아마 나랑 수업을 들었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지,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곤란하다. 자, 1번 창시. 자, 기원전 6세기 정도로 갑니다. 자, 이 당시에 교과서 두 개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는 석가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타마 시타르타. 자,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우리가 중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한자로 번역하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되죠. 석가모니가 창시했다. 왜 창시했냐? 당시 인도에서는 너무나도 이 카스트 제도의 혼란 때문에 좀 그래요. 이 브라만 애들은 떳떳하게 너무 잘 사는데 평민들 이런 애들은 정말 못 사는 상황이었잖아.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평민들의 고통과 삶의 고통을 사실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 수업에서 끝날 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건 없다 얘기했었잖아. 그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게 재범무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우리 윤사 화이팅 하시고. 자, 2번. 자, 배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배경. 자, 잠깐 얘기했었는데 브라만의 수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계층인 브라만의 수탈이 있었고 지배자는 떳떳하게 수탈하고 다니는데 평민들은 매일매일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평등을 강조하는 이 불교가 평민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종교로서 친숙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분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는 총 두 가지의 종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두 가지지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분파는 무엇이냐? 바로 상자부 불교. 그 다음 2번이 대승불교. 자, 요런 식으로 두 개가 갈립니다. 자, 우리 상자부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불교의 성립이 된 이유 자체가 브라만의 수탈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너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로병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해탈해야 됩니다. 우리 실성에서 하는 이 해탈이 아니라 진짜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서 해탈하는 거. 그게 불교에서의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일단 상자부 불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해탈하는 거야.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해탈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열반에 드는 거, 이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 그게 일단 상자부 불교의 목표라면 대승불교는 살짝 조금 더 발전됩니다. 내가 해탈하는 거 좋아.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역할까지 나는 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구제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본 거죠. 중생이라 함은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유행어기도 하고. 야, 이 중생들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동아시아의 전파,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자, 얘들아, 우리 불교가 동아시아로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아마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여러 가지 문화 전파의 양상을 공부해 봤을 겁니다. 사회와 문화를 선택한 사람은 아마 또 공부했을 것 같고, 예. 뭐가 있죠, 일단? 직접 전파는 누가 가는 거야?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전파해 주는 거고, 간접 전파는? 그렇지, 뭐 소극적으로 뭐 SNS상의 전파라든지 사람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전파하는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뭐 자극 전파 이런 것도 다양한 양식이 있었는데, 일단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직접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래서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성격. 일단 성격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 얘들아, 불교가 유행한 이유가 국가에서 밀어줬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 당시 왕의 권한을 정당화해주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불교였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쫓겨나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인 거야, 사실. 나는 왜냐면 불성을 가지고 있어. 난 언제나 부처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당시 부처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 누가 부처야? 이 당시 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일장이니?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 곧 부처야. 그럼 왕한테 깝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해서 왕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데 불교를 사용했단 말이지. 그래서 성격은 국가불교의 성격입니다. 국가가 애초에 이 불교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교가 발전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왕즉불 사상 때문에. 왕이 곧 부처다. 자, 사례 1번. 자, 우리 중국의 사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직접 전파의 방식으로 계속 전파돼 왔다고. 그러면 전파할 수 있는 창구, 길이 있었단 얘기겠지. 그게 뭐였을까? 맞아요. 자, 우리 전에 장건이 서역 파견하면서 비단길 개척했었는데, 이 비단길을 통해서 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 비단길. 그 다음에 바닷길. 여기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진남북조 시기의 북조 기억나죠? 우리 북조 지역에서는요, 특히 왕은 곧 부처다 하는 사상이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북조 지역에서는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하는 이 사상이 유행하였다. 이거는 왕이 곧 부처.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것이 유행하였다. 자, 중국에 일단 가장 먼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시기는 그러면 어느 시기라는 거야? 특히 유행했던 시기가 진남북조 시기 때 일단 불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였다고요? 삼국시대였어요. 맞아요. 삼국시대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양상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자,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땠냐면 일단 4세기 후반 정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고구려, 백제 수용. 당시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망이라고 하는 왕 때 당시 위진남북조의 전진이라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침류왕, 까먹을 뻔했네. 침류왕이라고 하는 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5세기 정도 초반으로 가게 되면은 고구려로부터 신라가 수용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불교를 조금 더 장려하는 그런 모습이 신라에서도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게 2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2차돈의 목을 뱉는데 우유빛깔 피가 쏟아져서 머리가 저 북한산까지 돌진했다. 현타 온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일본의 사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계속 아스카 시대라고 하면서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가 수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지, 당시에 이러한 불교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융성시켰던 하나의 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쇼토쿠 태자예요. 쇼토쿠 태자로 인해 발전. 자, 그런데 이러한 쇼토쿠 태자도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이었게요? 고구려였어요. 비슷했어요. 고구려의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지. 그러니까 이 일본 또한 고구려, 즉 삼국시대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불교의 토착화 사례를 볼 건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빡세다 오늘 수업, 그치? 자, 그러면 몇 번이지? 3번. 자, 불교의 토착화. 얘들아, 불교의 토착화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고 아마 서술형에 그냥 대놓고 쓰라고 주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꼭 어떤 식으로 토착화가 됐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들아, 토착화라는 게 뭐야? 맞아요. 오, 맞아. 원래 불교의 특징은 따로 있잖아. 근데 다양한 지방에,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 그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변화되는 걸 토착화라 그래. 그럼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변화했는지를 얘기해 보면 되겠지? 일단 중국의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에서는 어떠한 토착화가 되었냐면 원래 중국에서는요, 계속 이어져 온 유명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이어온 유교라는 사상이었어요. 그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융합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중요하다. 부모 은중경. 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당시에 불교가 유입됐기 때문에 제사의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불교식 제사를 지내고 불교식으로 상례도 치러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불교의 그런 풍습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어찌 보면 효를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부모 은중경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효와 그런 내용들을 약간 좀
불교랑 융합해가지고 쓴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중경이라고 하는 게 은혜에 중점을 둔 그런 경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 얼마나 중요해.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 있잖아.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3년상을 보통 치르는 거 알지? 부모가 죽으면. 근데 그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게 되게 좀 언짢았던 한 명의 아들이 있었나 봐. 아들놈의 새끼가. 그 아들놈의 새끼가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 3년이나 상복을 입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유교의 학자가 이런 식으로 답을 했대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너는 부모님이 너가 갓난아기일 때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너 분유 먹이고 너 그런 식으로 키우고 너 울 때 달래주고 그런 식으로 밤낮 못 이루면서 그렇게 너를 힘겹게 20년 동안 키워놨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상복 입는 게 불만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유교의 사상이 정말 중요했던 게 이 당시 시기였었거든. 그 정도로 유교가 중요했었는데 그 유교가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융합된 모습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식 그러니까 뭐 제사 이런 게 어쨌든 효 아니냐? 라고 보는 그런 불교와 유교가 융합된 그런 생각이 이 당시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일본. 아까 뭐라 그랬어? 일본은 뭐가 강하다고? 신토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신에 대한 그런 토착 신앙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신토와 불교가 융합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불습합이라고 얘기해. 신불습합. 신토와 불교가 흡수되고 융합된다. 이 신토와 불교가 융합된 사례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하치만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치만신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당시에 신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얼굴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섬기던 신? 그 사람을 부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토와 불교를 융합해서 어쨌든 부처를 섬기는데 그 부처는 신토에 우리가 섬기던 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융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한국.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팔관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관회. 너희 들어봤지? 우리 고려시대 훈요십조 할 때 어땠어?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할 것. 이랬잖아. 그 팔관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팔관회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번. 팔관회를 신라에서는 원래 약간 불교적인 뭐 수행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고 약간 이런 행사였었거든. 근데 신라에서는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있지. 전사자를 약간 기도하는, 그러니까 전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추모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훈요십조에 나온 그 고려 있죠? 이 고려에서는 사실 토착신앙하고 좀 융합이 됐습니다.
토착신앙과 융합이 되었다. 아, 되게 찝찝하다.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럼 너무 안 예뻐요. 그 다음 3번. 이 팔관회가 있었던 시기에 어쨌든 요것도 토착신앙이랑 살짝 융합이 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신각, 이거는 산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이 산신각과 칠성각, 요것도 약간 도교랑 융합된 그런 중국에서 건너온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었고요. 그 다음에 용왕당,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살짝 융합되는 그런 모습이 조선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사실 요건 팔관회랑 상관이 없는데 쓸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은 불교 인물 심화인데요. 이 불교 인물에다가 다시 별표 치세요. 불교 인물 이거 각각 다 외워야 돼. 이거 사례 무조건 나온다. 일단 첫 번째 해초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1번 해초. 이 해초는요,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왕호 천축국전, 해초하면 천축국이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합니다. 이 천축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도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불교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가 처음 창시된 인도에 대한 동경이 있었겠지. 그래서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 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앤린이라는 사람으로 가봅시다. 자, 앤린에 특히 별표 쳐놓으시고, 이 앤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앤린은 일본 사람이었거든. 근데 당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당나라에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당나라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어. 그게 바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순례하고 여행 기록으로 남깁니다 라는 뜻이야. 불교에 대한 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앤린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당시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요, 역풍이 불어요. 바다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못 떠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굶어 죽어요? 안 되겠죠. 당시에 당나라에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은 장보고가 세운 절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장보고가 앤린을 아주 보살펴 줍니다. 그래가지고 잘 머물다가 가요 라는 것도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넣어놨어요. 장보고 이야기가 여기 실려있어요. 그래서 장보고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힌트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진이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당나라에서 여기 어디냐?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했었던 사람인데요. 계속 자연재해가 불면서 몇 차례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불교에 관련된 규율, 계율 같은 거를 전수해줬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아베노 나카마로, 크엉공푸이라는 형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4명은요. 그냥 공통적으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빈공과에 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아마 시험 문제도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빈공과에 합격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구려의 해자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적을게요. 나중에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일본의 불교를 약간 융성하게 시켰던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어.
그래서 고구려의 해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법현 스님. 이 법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에 불국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는데 이 불국도 불교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국가인 당연히 어디겠어? 인도겠지. 그 인도에 갔다 온 여행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현장 스님까지만 적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현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중요한 거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당나라, 아주 대단한 이 당나라에서 출발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을 여행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쪽에 여행을 갔다 오면 어디로 갔겠어? 중국의 서쪽에 불교 사람들이 갈 만한 데가 어디요? 인도예요. 다 인도 가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기록을 남겼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이제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오케이. 자, 적산법화원에 머물면서 장부고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 불교 발전에 영향을 끼쳤대. 당나라에 갔다 오고 나서. 그럼 이 인물은 당연히 누구겠어? 방금 배운 앤린이라는 사람이겠죠. 자, 앤린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은 자,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쇼무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니고요. 왕후천축국전, 해초천축국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거고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해자라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저술하였다. 요거 앤린에 대한 설명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국의 달마대사, 달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안 배운 거는 그냥 선지 만들 때 필요해서 넣은 거니까 나머지 선지는 안 배운 건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